안녕하세요. 2학기 들어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끝에 일단 시조 2편 페이지 296페이지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반별로 제막 매가를 공부하지 못한 반은 등교 수업을 할 때 별도로 보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296페이지를 펴시고 같이 시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먼저 시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개념에서 사음보, 3장 6구, 45조 내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조에는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요 작자층에 따라서 주제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순의 시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으로서 자연 속 안빈 낙도를 얘기하는 시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황진이의 시조. 조선시대 유명한 기녀였다고 하죠. 황진이가 님에 대한 기다림을, 사랑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조.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지금 제시된 것처럼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작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주 유명한 시조이죠. 네, 정몽주는 여러분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고려를 지키던 마지막 충신이었죠. 이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조는요, 고려 말부터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현대 시조의 형태로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음보의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3장, 6구, 45자 이런 의미, 사음보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초장과 중장과 종장 모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3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6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각 장은 다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즉 한 장은 의미상이나 낭독상으로도 봤을 때 2개의 구절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초장, 중장, 종장.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6구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평시조의 글자 수들이 대개 3, 4조 내지는 4, 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글자 수가 45자 정도가 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사음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낭송을 하다 보면요. 한 구절이, 한 행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자,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한 장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중장과 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리야. 대개 4개의 덩어리가 4개의 도막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세트를,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보는 결국 자연스러운 낭송의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볼 수가 있겠네요. 시조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사음보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초장, 중장, 종장. 자, 사음보고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묶어본다면 한 장은 2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1, 2, 3, 4, 5, 6 이런 형태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구의 사음보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으로 정몽주의 단심과처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자,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죠? 예, 시조는요, 이처럼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평시조라고 합니다. 아, 다 알고 있다고요? 예,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시조가요, 이 형태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자꾸 이 형태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길게 표현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요, 사설시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가 조금 더 길어진 형태, 2구절 이상이 길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자, 작품을 실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예, 창문이요.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돌이, 뚝딱바가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자, 중장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평시조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길어졌죠? 사음보로 끊어 읽는 것도 약간 조금 어떻게 되지?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굉장히 길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조의 특징적인 형태 알고 있죠? 이따감 하답답할째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에서 어떤 시조든 종장의 첫 어절, 자, 그죠? 종장의 첫 어절은 몇 음절로요? 3글자, 3음절로 되어 있죠? 평시조에서도 역시 3음절, 사설시조에도 3음절, 시조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설시조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에 매우 답답한 사람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함을 풀어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내용은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는 형태를 따져보고 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평시조에 놓고 본다면은 이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 형태를 보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옛날 문에 들어있는 부속품들입니다. 예, 들어서 여는 것, 미달아서 여는 것, 돌적이, 수돌적이, 목걸새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고요. 예,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어시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
있더라라는 명칭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에 따른 시조,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시조의 작자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작자들을 갖다가 크게 나누어 본다면 양반들, 그 다음에 기녀, 그리고 평민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요, 아무래도 지배계층이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된 시조를 놓고 본다면 이 사람 주로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 효도, 그 다음에 자연에 묻혀 사는 아름다움, 한가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이 기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유교적 이념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에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마침 송순과 황진이의 시조가 있네요. 한편 평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이라기보다는 피지배계층이 되겠고요. 현실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을 지배층을 비판하는 작품들이랄지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한편 시조는요, 다른 작품들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향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향가는요, 기본적으로 향찰로 지어져 있는데요. 신라시대 때 한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예, 지배계층, 화랑이나 승려와 같은 지배계층들입니다. 한편 고려시대에 불렸던 고려가요 같은 노래 장르들은요, 기본적으로 피지배계층인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이 사람들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조는 어떻습니까? 양반, 기녀, 평민, 즉 어느 지배계층이나 피지배계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민족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조가 우리나라 문학에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민족 문학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조의 작자층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송순의 시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사음보 3장 6구 45자 내외 평시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낭송을 해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년을 경영하여서, 실제로 뭐 기업체를 경영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잘 살림살이를 하여서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자, 초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은 아마 초가삼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자, 요렇게 10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여서 집을 지었는데요. 집이 모두 3칸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내가 살게 되겠고요. 그리고 달님이 한 칸을 차지하고 맑은 바람이 또 한 칸을 차지했습니다. 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을 맡겨두고요. 자, 꽉 찼네요. 주변을 흘러다니는 강은 초가집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뒤에 있는 산도 초가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씩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득 찼어요. 3칸밖에 없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작은 집이라는 뜻이죠. 작은 집이란 얘기는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하고 소박한 삶에서 이 사람은 어떤가요? 불평, 불만을 내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만족스럽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예, 만족스럽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이 시조에서 안분, 지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분지족은요, 풀이한다면요, 분수를 알고, 만족함을 알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안분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한 집에 나와 함께 자연이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몸이 되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또 안분지족처럼 표현을 한다면 물아 일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작품입니다. 한편 이 작품은요,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형태적으로는 평시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한정가라고 내용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가로운 정취, 한가로운 정서, 특히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취를 다른 작품들을 얘기합니다. 전원 생활을 얘기하니까 전원 쪽이고요. 전원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풍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송순이라는 사람이 이 시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자연 속에서 가난하고 소박하지만 즐겁게 한가롭게 살아간다. 이 삶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히 자연 속의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는요, 특별히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아까 안분지족에서 거의 같은 의미인데, 가난한 속에서도, 자, 빈자가 들어있죠. 가난한 속에서도 도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안빈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대유법과 의인법의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여러분 의인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달이나 바람에 대해서 마치 집에 한 칸을 맡겨둔다라고 얘기했으니 사람처럼 나랑 같은 존재처럼 대하고 있죠. 따라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대유법도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유법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달, 청풍, 강산, 이것들은 실제 달과 청풍과 강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자연을 의미하는 거다, 비유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직유와 은유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를 대표하여서 비유하는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요, 어떤 그 시선의 처리를 놓고 본다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가까운 가까운 경치에서 뒤편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멀리 뒤에 있는 강과 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 원경, 시선의 이동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것에 따라서 시의 흐름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순의 시조에 이어서 황진이의 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 있겠습니다만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형태적으로는 평시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 자, 밤이 있어요. 어떤 밤이에요? 기다란 밤입니다. 해와 별과 달이 떠 있는 기다란 밤이죠. 이때 이 동지딸은요, 하지와 반대되는 말로서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을 얘기합니다. 밤이 제일 긴 날이에요. 1년 중에서요. 자,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를 때까지 기다란 이 밤에서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밤의 허리를 잘라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춘풍 이불 아래. 자, 동지는 기본적으로 겨울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춘풍, 봄바람이 부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불이 있는데요. 이불에 자, 황진이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런 춘풍 이불 아래 이 잘라낸 이 밤을 서리서리 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넣었어요. 밤을 잘라서 이불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론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 여기서 어론이다란 말은 이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온 밤이던. 결국은 님과 만나는 밤을 얘기하겠죠. 그때 이렇게 집어넣었던 이 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굽이 집어넣었던 것을 쭉 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겠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춘풍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날 밤은 어떤 밤이냐 하면은 동지달 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어떠한 밤이 됐을까요? 짧아진 밤이 되겠죠. 이것을 허리를 베어낸 것을 길게 편다고 한다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밤이 길어진다는 것 결국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내용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이 시조는요. 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우리가 시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 발상과 표현법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자, 밤이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라낸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습니까? 구불구불 집어넣었다가 쭉 편다는 것처럼 마치 사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면이 아주 특이하고 멋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요. 자, 표현법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죠. 비슷하게 내 사랑을 한 움큼 집어다가 그대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어떻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뭔가 추상적인 것을 한 움큼 마치 손으로 집어내고 잡고 그 사람의 손 위에 넣어줄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는 것. 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기본적으로 이 작품도요, 형태적으로는 평시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연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송순의 시조는 한정가였죠. 한가로운 정서. 연정가는요, 예, 연애하는 마음, 남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연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격은요, 낭만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감상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감상은요, 작품을 감상하다 이런 식의 의미는 아니고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마음속에 애잔한 마음, 아련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가 감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님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표현면에서는 대조법과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대조법과 음성 상징어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상징어는요. 1학기 때도 배웠었죠? 어디에 음성 상징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밤 잘라낸 것들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폈다라는 것처럼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형상화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은 또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작품에서 뭔가 서로 반대되는 느낌, 대조되는 느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본다면은 동짓달의 기나긴 밤, 그리고 어론님 오신 날 밤, 요 두 구절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은요, 자, 이미 옆에 없습니다. 헤어져 있는 시점이죠. 어론님 오신 날 밤이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미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님과 같이 있는 밤입니다. 서로 대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동짓달 기나긴 밤은요, 밤의 길이가 굉장히 긴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면은 안타깝게도 시간적으로는요, 어떤 밤이죠? 짧은 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짧은 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황진이는요, 님과 함께 있는 이 짧은 밤을 길게 만들고 싶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님과 같이 있고 싶다. 라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은 송순과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시조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